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익스컴퍼니님이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처음 글 남겨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처음이에요? 반가. 네. 슈슈님은 네. 오늘 내용 딱 알차게 준비되었네요. MBC 시선 집중 응원합니다. 그럼요. 저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비웃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요. 바로 가죠. 네. A스타인 가시죠.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지난 9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속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경찰과 군도 반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고 지휘체계 혼선도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경호처장의 군 경찰 지휘감독권 명시는 법제처가 만들어진 문구다. 라고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보고를 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시행령이라서 시행령은 사실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도출이 됐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그걸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야당이 비판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시죠? 네. 이때 이 대립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 야당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지 윤석열 정부 대 야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논란은 역시 또 시행령 입법이라고 행정 입법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인데 대립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경호처와 정부 부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 안에서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다. 네. 이 점이 상당히 재미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밀어붙일까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근데 경찰청에서는 지금 정부 조직법과 헌법과 배치된다고 했죠. 헌법까지 등과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논리상 헌법과 배치된다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 쪽에서는. 물론 그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시행령 이렇게 되면 아니되옵니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걸 진압을 할 거냐 경청을 할 거냐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야당이 이야기할 때는 이른바 대결 구도에서 그냥 밀어붙였다고 치더라도 정부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까지 대결 구도로 밀어붙일 것이냐. 과연 그렇게 할까? 관전 포인트로 한번 남겨놔 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입법 예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과연 어떻게 할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2구 참사로 아들을 잃은 유족이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저녁에 발자국 소리나 문 여는 소리 들리면은 소름이 돋고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아이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다들 가슴이 무너지고. 네, 이것만이 아니고요. 어제 전해드렸죠. 민변 TF가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가 유족들 간의 소통과 만남을 매개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분도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고 와닿지도 않아요. 같은 곳에서 같이 희생된 가족들과 같이 모일 수 있는 얼싸안고 슬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단체에서는 전혀
연락도 없고 뭐 어떻게 가타부타 해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일부 가족들하고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절절함이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좀 예.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중불나게 뭐 유족의 마음을 헤아린다, 못해요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자, 조금 전 들은 유족의 말이 바로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위로는 소용이 없다. 유족들이 같이 슬픔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게 낫다. 이게 바로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럼 그런 공간과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 아니겠습니까? 호소고. 자,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유족들이 거의 지금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적 계산도 하지 말고 오로지 유족의 말을 경청하고 유족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이라도 눈치 보면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해를 넘어서 비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재난을 정치적 계산 속으로 접근하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정부다. 이런 비난에 봉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희생자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유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실천을 할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른말 고운말 하는 랭게프사님이 BBC와의 인터뷰한 유족이 한 말을 좀 올려주셨어요. 슬퍼할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분노할 시간이다. 이런 말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그 12구 참사 발생 이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시민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 생명안전시민 넷이라는 곳인데 여기 대표가 송경용 신부님입니다. 네. 이분은 뭐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 농성장 그리고 세월호 광장, KTX 해고 승무원들과 함께하는 서울역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를 위한 희망버스 그리고 12구 참사 현장까지 아픔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미사를 진행을 했던 신부님인데요. 네. 5일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족들이 혼자 아프지 않도록 정부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유족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정부는 대화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고 보상과 치유를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개인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이제라도 이런 조언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세월호 참사 뒤에 제가 한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희생자 유족분들을 따로 혼자 있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계속 어떤 그 엄청난 충격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계속 빠져든다.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그러니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진다. 그래서 같은 어떤 상처를 아는 분들끼리 서로 어떻게 이겨내는지 서로 어깨에 그러니까 부대껴 가면서 서로 배우고 또 서로 정보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이런 걸 강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계속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족은 그냥 유족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슬픔과 상처 속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지금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유족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위로는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슬픔을 지금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좀 정부가 정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비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연대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네. 대통령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유족들의 연대에도 좀 관심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뭐 하루 종일 논란이 된 게 있었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MBC를 편파 왜곡 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이 MBC의 초대형 광고주로서 물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 대기업은
수십 년간 메인뉴스에 15 광고를 몰아주고 있으며 MBC 주요 프로그램에 광고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의 광고로 도배가 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네, 한마디로 MBC에 광고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 이런 요구를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됩니까? 지금 들으셨지만 이건 그냥 즉석 발언이 아니라 읽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문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거잖아요. 네. 그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나 이런 것도 안 찾아봅니까? 공부도 안 합니까? 예? 대한민국 언론사에 그러니까 그 또렷이 새겨져 있는 과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때, 유신 정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아일보를 향한 광고 탄압이 있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유신 정권이 광고주인 기업에 압력을 넣었고 기업들은 무더기로 광고 계약 해지해버렸거든요. 이게 이른바 동아일보 광고 사태라는 겁니다. 역사는 이거를 언론 탄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이 대명천지에 민주주의 암흑기에 언론 탄압 사례를 대놓고 입에 올린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있죠? 네. 김상훈 비대위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상훈 비대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자리를 떴던데요. 참고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신 정권 때 동아일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정말 못 들어서 이렇게 답한 건지 아니면 아이고 나는 못 들은 걸로 하려는다. 이런 차원인지 제가 볼 때는 후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정경수님이 선택과 의무라는 말을 이렇게 쓰네요 라고 해주셨고 수님은 지금이 무슨 80년대입니까? 라고 해주셨고 이영기님은 조금 다른 포인트로 과연 삼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주셨고 독길님은 용서할 수 없는 독재 발언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제 비대위에서 김행 비대위원이 MBC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520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 MBC 전현 사장 등 임원들이 3년간 20여억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제보가 사실이라면 방송통신위원장은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했던데요. 자, 잘 봅시다. 며칠 전부터 세무조사 결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 경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부장이 지겠지만 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임원들이 지겠죠. 경영진. 사장이 지겠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럼 사장 책임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봄 되면 사장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이걸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MBS 조사를 보니까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던데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이제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살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MBS라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요. 이 조사를 보면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이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65%, 왜곡 편파 보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28%였습니다. 자, 이 요인이 작동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29% 나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자, 이 조사 결과와 김상훈 비대위원의 발언을 한번 대비해 볼까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집권 여당 인사들이 민심은 안 살피고 윤심만 살피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위만 향하고 있다는 결론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해바라기 지도부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전용기 문제 더 나아가서 비속어 MBC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를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어떤 상황에 봉착을 할까요? 김상훈 비대위원이 광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한정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유신 정권이 광고 탄압에 나서다 국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동아일보에 격려성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자료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낮은 것도 언론 환경 때문이라고 하던데 한마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뭐 잘하고 있는데 왜 지지도가 그렇게 안 떨어질까요? 첫째는 저는 언론 환경이 매우 안 좋다. 아, 네. 그런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그 80년대 한번 전두환 정권 때로 돌아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장 선명한 비교니까. 그때는 거의 언론이 한손에 장악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그럼 언론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반증하기 위해서 가장 너무나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 모두 언론 탓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언중유골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입주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한 손님이 누구였느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였습니다. 네. 여기서 확대 회담, 단독 회담, 공식 오찬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환대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할만했습니다. 오호. 왜 그러냐면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사우디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어제 두 나라 정부가 한 사우디 투자 포럼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 기관 기업이 체결한 계약 및 양해각서가 26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실리가 보장되는 만남이라면 환대는 하고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죠. 다 이것이 어떤 분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직결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계약과 양해각서는 차이가 있죠. 있죠.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보통 실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계약은 4건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절반의 양해각서를 어떻게 본계약으로 최종 귀결하도록 만드느냐. 이게 좀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기업 대표들도 다 만나러 갔던데요. 이 환대가 어떤 대가가 이루어질지 또 주목하고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년 경제 상황이니까 좀 뭐 그 누구도 장밋빛으로 그리질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라도 좀 경제적 활로를 좀 뚫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력을 모아서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된다.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